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테리 펑커의 주선으로 WWF와 계약을 체결한 테리 볼리아는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게 되었다. 빈스 맥맨 시니어는 새로운 스타가 될 그에게 두 가지를 제의한다. 하나는 아일랜드계 이름으로 활동하길 원하여 그에게 호건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볼레아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붉은색으로 염색하길 원한 것인데 당시 탈모가 진행 중이던 호건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건은 힐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에 따라 회사는 더 클래시, 프레디 블래시를 그의 매니저로 기용한다. 참고로 프레디 블래시는 현역 시절 힐로서 맹활약한 전설적인 레슬러였으며 링에서 내려온 후 매니저로 10여 년간 활약했다. 1979년 11월 13일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진행된 챔피언십 레슬링 녹화 현장에서 호건은 인크레더블 헐크 호건이라는 닉네임으로 데뷔한다. 그는 데뷔전에서 해리 발데즈를 상대로 매치 시작 2분 51초 만에 승리를 거두며 WWF 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경기 직후 당시 아나운서를 맡고 있던 빈스 맥맨 주니어가 링사이드에서 호건과 블래시에게 어떻게 단체의 레슬러들을 상대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호건은 WWF를 중심으로 NWA 조지아 챔피언십 레슬링과 NWA 사우스 이스턴 챔피언십 그리고 신일본 프로 레슬링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이 기간 거의 패배하지 않는 레슬러로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간다. 그리고 1980년 2월 7일 WWF 챔피언 밥 베클런드를 상대로 생애 최초 WWF 챔피언십을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호건은 베클런드로부터 승리를 따내지만 카운트아웃에 의한 승으로 인해 벨트를 손에 넣지는 못한다. 1980년 8월 9일 뉴욕의 셰이 스타디움에서 쇼다운 이벤트가 열렸다. 이날 36,285명의 관중이 이벤트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앙드레 더 자이언츠와 헐크 호건의 일전은 많은 팬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해당 경기 후반 무렵 앙드레가 바디슬램을 하고자 호건을 들어올리는데 그 순간 레퍼리가 호건의 발에 부딪혀 쓰러지고 만다. 곧이어 또 다른 레퍼리가 링에 올라 쓰러진 레퍼리를 대체한다. 잠시 후 앙드레는 바디슬램에 이은 스플래시로 호건을 침몰시키는데 해당 경기 결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레퍼리가 카운팅을 빠르게 진행한 점, 다른 하나는 호건이 3카운트 전에 킥아웃을 했음에도 레퍼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다. 그 결과 비록 호건은 경기에서 패했지만 그에 따른 위상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헐리우드 스타 중 한 명도 이 경기를 지켜봤다. 그는 호건의 활약에 큰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차기작에 그를 캐스팅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스타는 다름 아닌 실베스터 스텔론이었다. 영화 락키의 감독과 각본 그리고 주연을 맡아 해당 시리즈를 흥행시킨 스텔론은 세 번째 시리즈 제작을 준비 중이었고 호건을 극중 상대 역으로 낙점한 뒤 출연 제의를 한다. 호건은 스텔론의 제의에 합의하지만 이를 두고 빈스 맥맨 시니어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다. 당시 프로모터들은 보편적으로 레슬러의 TV 활동 또는 영화 출연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저 레슬러는 레슬러로 활동하기를 원했다. 그런 상황에서 호건이 영화 출연을 포기하지 않자 빈스 맥맨 시니어는 호건을 그의 프로모션에서 떠나보낸다. 1982년 개봉한 락키3는 전작의 흥행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며 2억 7천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 실적을 거뒀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의 개봉한 영화 중 네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락키3에서 레슬러 썬더립스 역으로 출연한 호건은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올리게 되었고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빈스 맥맨 시니어는 호건이 영화 촬영을 마친 후 다시 자신의 프로모션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호건은 신일본 활동에 이어 번 가니에의 AWA와 계약을 맺는다. 신일본과 AWA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간 가운데 락키3가 개봉하자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된 호건이었다. 이 무렵 호건은
헐크업을 중심으로 한 그만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형성하며 자신의 링 페르소나를 완성해간다. 이후 이와 같은 호건의 단조로운 경기 운영 방식과 뻔한 엔딩 전개에 대해 일각의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의 링워크는 이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훗날 5, 60년대의 브렛하트라고 비유되는 히로 마츠다로부터 레슬링을 훈련받은 호건은 다양한 기술 구사와 다채로운 홀드를 시전할 능력을 갖춰 일반적인 파워하우스가 지니지 못한 아기자기한 경기 운영과 전반적인 템포 조절이 대체로 가능했다. 이는 신일본 팬들 앞에서도 충분히 어필될 만큼 완성도 있는 실력이었다. 그러나 호건이 헐크라는 캐릭터를 점차 완성해 나감에 따라 그는 더 이상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캐릭터를 더욱 부각하는 연출로 자신만의 페르소나 완성에 집중한 호건이었다. 호건의 인기와 흥행력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AWA의 수장 벙가니에는 그에게 타이틀을 내주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망설인다. 호건은 회사의 정점에서 활약을 펼쳤지만 벨트는 손에 넣지 못하고 급기야 벨트를 획득한 상황을 맞이하나 더스트 피니쉬로 인해 챔피언 등극이 무산되기도 한다. 가니에가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어깨의 전통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노선을 밟지 않은 호건의 레슬링 배경이 문제였다. 호건이 마치다로부터 레슬링 훈련을 배웠다고 하나 그는 밴드 출신이라는 이례적인 배경을 지닌 레슬러였다. 이에 어깨 내부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했던 가니에는 호건을 단체의 탑 페이스로 쉽사리 올려놓지 못한다. 이런 망설임이 길어지자 호건은 낙담했고 1983년 11월 1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이벤트를 끝으로 AWA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이 크러셔 블랙웰을 제압하며 AWA 소속 마지막 매치를 승리로 장식한 호건은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도쿄로 향한다. 한 달가량 신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 빈스 맥맨 주니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약 3년 만에 WWF로 컴백을 알린 호건이었다. 빈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프로모션을 인수한 후 새로운 오너로서 단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챔피언 밥 베클런트를 대체할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를 원했던 빈스는 이에 부합하는 인물로 호건을 낙점한다. 더욱이 몇 년 전 WWF에서 데뷔할 당시와는 달리 호건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누리고 있었기에 빈스는 자신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에 있어 호건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였다. 과거 아버지의 프로모션에서 아나운서 등을 담당하면서 업계의 생태와 구조를 일찌감치 경험한 빈스는 전통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껏 업계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국 확장과 주류 문화 유입, 그리고 페이퍼뷰 시장 개척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움직임에 착수한다. 종전의 프로레슬링 사업은 지역 기반의 운영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각 프로모터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NWA에 가맹된 프로모션들은 서로 연대와 교류를 나누며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그로 인해 프로모터들이 다른 지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누군가가 지역 침범 시도를 하는 순간 거대한 NWA 무리와 맞서야만 했다. 그러나 빈스는 이 같은 어깨의 불문율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단체를 지역 단위 프로모션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프로모션으로 확장하기를 원했다. 그에 따라 전국으로 송출하는 프로레슬링 케이블 편성 장악을 시도하고 점차 뉴욕 일대를 넘어선 지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빈스는 프로레슬링 비즈니스에 주류 문화를 유입시켜 대중의 관심을 드높였다. WWF를 북미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만들려는 야망에 따라 빈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단체를 주류 스포츠 대열로 진입시키는 노력을 취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모색할 수 있다. 참고로 그 당시는 WWF가 대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노선을 공포하기 전의 시기이다. 그러나 빈스의 기지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대신 현실을 관통하는 소환으로 그 빛을 발산한다. 당시 최고의 여성 가수로 급부상한 신디 로퍼를 WWF에 출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MTV와 협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빈스는 팝컬처를 레슬링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이른바 락 앤 레슬링 커넥션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스레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 어필할 기회 역시 맞이한다. 즉, WWF를 주류로 편승시키려는 노력 대신 주류 문화를 WWF 링으로 불러들여 성공을 이끈 빈스였다. 여담이지만 제27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디 로퍼는 베스트 뉴 아티스트 위너로 선정되어 수상차 무대에 올랐다. 이때 흡사 로퍼의 보디가드로 연출된 헐크 호건도 그녀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데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은 역사적인 첫 번째 레슬매니아 이벤트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었다. 또한 빈스는 레슬링 비즈니스에 PPV를 정규 컨텐츠로 정착시킨다. PPV는 시청을 위해 별도의 사전 결제가 요구되는 서비스로 빈스는 유료 결제에 걸맞는 매치업과 다양한 볼거리들로 구성된 이벤트를 선보이며 PPV에 상응하는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1985년 3월 31일 첫 선을 보인 레슬매니아 이벤트는 PPV 시장 개척의 신호탄이 되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다. 이러한 빈스의 전략적 움직임과 호건이 지닌 상품성은 상호 시너지를 양산하며 프로레슬링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을 불러왔다. 그리고 80년대 프로레슬링을 정의하는 두 단어 WWF와 헐크 호건을 탄생시켜낸다. 1984년 1월 23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호건은 당시 챔피언 아이언 시크와 챔피언십을 가졌다. 시크는 자신의 서브미션 피니시 무브인 카멜 크러치를 구사하지만 이를 극복한 호건에 결국 벨트를 내준다. 이로써 호건은 생애 첫 WWF 타이틀을 차지함과 동시에 시크의 카멜 크러치에서 벗어난 첫 번째 레슬러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호건은 WWF의 독보적인 탑페이스로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 단체를 넘어 프로레슬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도약한다. 그러는 사이 거침없이 질주하던 호건의 뒤로 또 한 명의 스타가 맹렬히 다가서고 있었다.